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정의 단원에서 이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수업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정적 정의가 무엇인가? 예전에 아마 선생님이 방학 때 이제 숙제로 교정적 정의의 의미랑 뭐 이런 거 파악해 보는 거, 그리고 베카리아의 여러분 범죄와 형벌이라는 여러분 고전 5 미닛 또 이렇게 실어주면서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도 내고 하면서 교정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좀 더 내용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이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교정적 정의의 일단 의미부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겠죠. 그죠? 교정적 정의는 개인과 사회에 부당한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정적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직의 여러분 세 번째 정의의 원칙에 보시면 교정적 정의 혹은 시정적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앞에 최초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정의롭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가 교정해 주어야 한다. 시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직의 시정의 원칙에 대해서 교정의 원칙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정을 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균형을 낳게 돼서 이것이 여러분 부정의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그지? 우리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벌이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교정적 정의는 처벌과 보상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 처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 여러분 존엄한 존재라서 뭔가 이렇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예전에 학교에서는 여러분 우리 체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처벌도 여러분 사실 체벌에 비해서 사회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여러분 큰 처벌을 요할 수 있지만 빗대어서 이제 체벌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처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 공리주의에서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쵸? 그리고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응보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여러분 칸트가 있거든요. 그죠?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공리주의에서는 그리고 응보주의에서는 이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 고통은 악이고 여러분 그쵸? 쾌락은 선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은 고통을 유발하니까 악으로 봐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 처벌이라는 거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회가 도입했던 필요악이다. 악이긴 한데 필요악이다. 필요악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악이에요. 그죠? 꼭 필요한 악. 그래가지고 처벌을 필요악으로 보았구나. 공리주의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공리주의에는 여러분 그 처벌이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데 그지?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목적에 기여를 해서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한다면 이게 여러분 처벌이 악이지만 이게 더 많은 선, 행복을 증진한다는 사회 구성원에 더 많은 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필요악으로서 필요하게 된다.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설명이 꽤 중요하죠. 처벌로 생긴 손실이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10억을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했어. 그치? 그런데 처벌을 그냥 감옥에 한 6개월 살다 오는 처벌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처벌이 굉장히 그 사기죄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그죠? 처벌로 생긴 손실이 여러분 위법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작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처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처벌로 생긴 손실이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응보주의 관점 한번 봅시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 인간은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판단 내려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그치? 그래서 자율적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가해자가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다. 그치? 그래서 응분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네요. 여러분, 거기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이 꼭 필요하다. 그치? 여러분, 요거 밑에 요것도 참 중요해요. 공리주의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죠. 응보주의는 여러분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방 효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응보주의의 관점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처벌 중에 가장 극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여러분 그 범죄 행위가 굉장히 클 때 누구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사형제도를 주게 되죠. 그쵸?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여러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사형제는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죠? 이거 오랫동안 뜨거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쵸? 자, 찬성 입장 보시면 이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여러분 좀 더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그 과도한 형벌이 아니다. 누가 누군가를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하게 거기에 맞춰서 형벌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오판 가능성을 또 줄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형이 뭐가 범죄 예방 효과가 과연 더 큰가? 종신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과연 더 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 많았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그치? 그리고 오판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그 범죄자를 인간이 여러분 교화될 수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교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 아래에 교화라는 목적에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루소라는 사람이 사형제도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걸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루소는 우리가 뒤에 여러분 국가의 권위,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그 다음 단원이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요 단원이잖아요. 요거까지 이제 시험 범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루소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루소는 여러분 사회계약론자죠. 여러분 인간들이 말이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은 고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고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 보존을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단을 요구하는데 그 수단이 위험과 희생을 수반하죠. 자, 여기 보세요.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치? 타인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권까지도 국가에 양도를 하면서 여러분 사회 계약을 맺었고, 그치? 우리 계약자 모두가 이 시민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악한 행위를 저질렀어. 그랬을 때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이 희생당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소겠죠.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치? 우리가 여러분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형을 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루소입니다. 루소는 당연히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에 가진 사람이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살펴보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여러분 책자 있죠? 프린트 요거 얼른 펴보세요. 여기 프린트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빈칸을 채워가면서 보시면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걸 앞에 쭉 정리를 해놓고 또 심화도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정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고 그 공리주의와 응부주의를 우리가 비교했었죠. 이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자 요런 얘기 했어요. 고통을 유발하는 처벌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야. 그치? 왜냐하면 공리주의에서는 고통은 악이고 쾌락은 선이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필요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벤담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서 여러분 이 처벌이 가치가 있다라고 봤고 공리주의의 입장은 이래요. 그 처벌이 여러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필요하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이건 필요하지 않다. 사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찬성하고 사형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
그렇게 밝혀진다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공리주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에요. 그쵸? 그 조건에 합당하다면 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처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그치? 처벌로 인해서 그 범죄자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여러분 위법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처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다음 응보주의 보시면 여러분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칸트인데,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게 돼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비례하는 동등한 해악을 가해야 한다. 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요 응보주의의 입장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를 우리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공적인 정의가 원리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 그치?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어떤 종류이고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와 그 형벌의 정도가 기울지 않고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 예방 효과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형벌은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가해져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사형시킴으로써 여러분 그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죠. 칸트는. 그죠? 자, 그 다음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벤담은 어떤 말을 했을까? 그 행위가 사람들의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공리의 원리 혹은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행위 또는 적어도 해도 좋을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입법의 목적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임으로 제거해야 한다. 모든 형벌은 여러분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라 더 큰 악을, 그러니까 더 큰 악,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아프게 되고 목숨을 잃고, 이것이 여러분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악이죠.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허용되어야 하는 필요악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벤담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넘겨보세요.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 이 윤리적 쟁점은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 사상가의 관점과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해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했던 말과
이제 맞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보자. 일단 칸트부터 봅시다, 여러분.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그 사람도 죽어야 되죠, 여러분. 응보주의가 그거예요. 응보주의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들어봤지? 인과응보. 그치?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돼. 응분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살인에 대해 정당한 형벌은 사형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응부주의적 입장이었고, 사형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무슨 원리?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여기 1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응부주의죠. 그쵸?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에 대체물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죠? 여러분, 이 사형이 끔찍한 극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형보다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고통 주는 거, 그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어. 가혹행위일 수 있어. 너는 범죄자니까 너는 쓰레기, 인간 쓰레기니까 너는 이렇게 대해도 돼. 그러면서 여러분 가혹행위를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오히려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오히려 더 존중하는 것이다. 혹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사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죠. 그쵸? 그래서 여기 칸트 쓰시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칸트죠. 그쵸? 칸트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치? 사형은 살인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자. 가지고 잘 설명을 해놓았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빈칸 우리 또 채워봅시다. 사회계약설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계약설에 우리 사회계약론자로서 아까 루소를 이야기했죠. 그쵸? 루소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정당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그치? 요것이 여러분 루소이고요. 사형에 찬성함을 강조한다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죠? 자, 루소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계약론자이다. 그치? 사회계약론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 시민 중에 한 명을 죽였어. 그러면 이 살인자는 계약을 파기한 거죠.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계약을 만들었는데, 그치? 이 살인자는 여러분 계약을 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사회 같은 시민으로서의 같은 구성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계약을 파기한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루소의 관점 한번 보시면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그 부분이죠. 여러분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나도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야.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고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 보존, 우리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이런 계약을 여러분 어겼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루소의 입장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베카리아인데 베카리아도 여러분 사회계약론자야. 그치? 루소도 그렇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론자예요. 그런데 루소와는 다른 입장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나는 이 계약을 맺을 때 말이야 나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생명권을 넘겨주는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을 국가에게 내어줄 수 없고 나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 여러분 베카리아예요. 베카리아는 여러분 사회계약론자이면서 또 동시에 공리주의자거든요. 여러분 공리주의자야. 그렇지? 그래서 그 형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봤는데 사형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형은 여러분 끔찍하긴 하지만 그 순간이 아주 잠깐이야. 그런데 종신노역형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계속 종신노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둬놓고 일시키는 거거든요. 무기징역이면서 계속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지속적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베카리아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베카리아의 관점하고 한번 보시면 사형 제도는 어떠한 권리에도 근거할 수 없고, 그렇지? 왜냐하면 국가에게 내가 생명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자이지만 그쵸? 사회에 우리가 생명권까지 양도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구경꾼은 수용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 고통을 계속 합해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오히려 더 그치 고통의 합산이 더 크므로 이걸 봤을 때 다 공리주의자잖아요. 그쵸? 처벌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때 종신노역형은 여러분 계속되는 고통이거든요. 그죠? 그럴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큰 종신노역형을 해야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베카리아의 입장이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정의와 윤리 단원을 이제 작은 소단원을 하나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온라인 수업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학교에서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